야, 너네들 이런 거 본 적 없을걸? 무섭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일본사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일본의 막부와 쇼군, 다이묘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세세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이 천황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중국의 황제를 굳이 중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굳이 일본의 덴노를 일왕이라고 표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천왕이나 일왕 말고 덴노라고 통일하도록 할게요. 그럼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겐로쿠 호황기의 평화가 지속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상품 경제의 진전과 문화의 발달로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증대됩니다. 대부분의 번에서 무사는 다이묘의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를 뜻하는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되었고, 작은 번의 조카마치에서도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무사 주민이 약 5,000명 안팎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황기와는 별개로 막부에서는 광산업으로 예전처럼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자 나라에는 점점 빚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8대 쇼군으로 요시무네가 취임하게 되는데, 막부 쇼군 중 가장 칭송받는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나라 살림이 궁핍해진 이유를 세금이 제대로 거두어들여지지 않은 데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요시무네는 막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이묘들에게 참근교대로 에도에 체류하는 기간을 1년에서 절반으로 줄여주는 대신 매년 쌀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기를 권합니다. 안 낚일 수가 없겠죠. 또한 토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탈세하는 농민이 없도록 하고,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사정 봐주지 않고 세금을 항상 일정량 거두게 하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다가 갚지 못해 소장농이 된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자 저당 잡힌 땅을 모두 원래 농민에게 돌려주고 황무지를 개발해 재정 수입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인삼 수입으로 막대한 양의 돈이 빠져나가자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몰래 인삼을 밀반입해서 직접 재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시무네 집권기 막부 수입은 에도 시대 중에서도 최고로 기록될 정도로 풍족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에는 막부 쇼군 중 가장 칭송받는 인물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은 요시무네는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쇼군의 권력 강화에 주력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민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투서함을 설치해서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사람들의 탄원을 들어주었고, 재판 기준을 만들어서 법 집행을 공평하게 했으며, 자기가 바꾼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한다고 하니 감자와 고구마 재배를 널리 보급했고, 전국에 무료 진료소를 설치했으며, 네덜란드인들의 의술이 유명하자 의서를 들여와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시무네의 개혁을 교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막부의 통치력이 어느 정도 정비되자 요시무네는 무사들을 다잡고자 업무 시간 외에도 무술 연습을 필수로 시켰으며, 하급 무사라도 실력이 뛰어나면 뽑아 기존의 무사들을 견제했고, 전국적으로 한코라고 하는 번교를 널리 설치해 무사들의 유교 교육을 강화하며 검약과 겸양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사에게 빌려준 돈을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알아서 해결하라 라면서 사실상 무사들의 채무를 획기적으로 탕감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교호개혁에도 한계점이 있었으니, 무사의 궁핍화와 재정의 고갈을 수습하기 위해 요시무네가 찾았던 해법은 중농억상 그리고 검약이라는 중국식 유학에 있었기 때문에 교호개혁 자체가 과거의 철학에 매달려 역주행을 시도하는 개혁이었던 겁니다. 특히 17세기 일본의 성장을 주도하던 상업에 대한 제재는 막대했어요. 막부에 쌀을 바치는 대신 참근의 기간을 줄여 에도의 상업을 침체하게 만들더니, 무사들의 검양령으로 상품 경제를 쇠퇴시키고 무사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서 무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호개혁의 한계점이야 어쨌든 막부가 돈을 긁어모아서 교호개혁 이후 막부 살림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는 잦은 흉년에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연스럽게 쌀값이 올랐고 쌀을 사 먹어야 하는 도시의 존인들은 죽을 맛이었어요. 참고 참던 백성들은 거상의 집을 습격해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거나 쌀 창고를 털어가는 it키라고 하는 백성봉기를 일으켰고, 쇼군은 쌀값 안정을 위해 금주령을 내리거나 비축된 곡물을 대거 풀어주곤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쌀값을 잡고 풍년이 들어도 말썽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원인이었는데, 무사들은 월급을 쌀로 받아서 화폐로 교환했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진다는 건 자신의 월급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라 쌀값을 다시 올려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겁니다. 중간에서 등이 터지게 생긴 쇼군은 또다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도매상인들에게 쌀을 내다 팔지 말고 비축하도록 명령해야만 했죠. 자, 그러나 1732년 교호 대기근이 닥치자 쌀값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고, 에도에서만 3,000명의 존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쌀가게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에도 시대에만 이러한 이키가 수탈과 대기근과 맞물려 총 7,000회 이상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돈의 겐로쿠 호황 이후 일본의 150년 동안의 경제, 사회 상황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정체와 활기가 병존했다라는 기이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나 기이한 건 조카마치들의 쇠퇴예요. 30여 개의 주요 도시의 인구는 평균 18% 정도나 줄었고, 특히나 1720년부터 1860년대는 총 인구가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했던 기근 이외에도 또 하나 당황스러운 기록은 바로 영아를 골라 죽인 관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남아 여아를 불문하고 원치 않는 영유아를 농가가 버리거나 죽이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1970년대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가난한 농민들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으나, 남아있는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일부 마을에서는 영아를 살해하는 경향이 부유층에서 더 심했다는 행적이 보입니다. 때문에 영아 살해는 극빈층의 농민이 기아를 피하려고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많아지면 안정된 생활을 지탱해주던 전답을 한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질렀던 일종의 가족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렇게 기이하게 사람들이 죽어 인구수가 줄어가는 사이에도 일본의 경제는 참근교대제와 신사참배 등으로 다시 부상하고 상업은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1787년 7월부터 농업 장려, 검약과 지출 제한 등을 메인으로 세운 간세이 개혁을 시행했고, 실제로 19세기 초 30년 동안 자연재해가 급격히 줄어 다시 겐로쿠 시대처럼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또 대기근 시대의 사회기강을 잡았던 유학이 실용적이지 못함의 한계점을 느끼고 점차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 사고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세기 초에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문화와 학문의 사조를 가세이 문화라고 말합니다. 가세이는 1804년부터 1818년을 뜻하는 분카시대와 1818년부터 1830년까지를 뜻하는 분세이 시대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세이라는 건 1804년부터 1830년을 뜻합니다. 이 시기에는 에도의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문화의 대중화 현상도 두드러져서 극장이나 상점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같은 것도 생겨서 문화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으며 중앙의 문화가 지방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겐로쿠 호황과 분세이 시대의 차이는, 겐로쿠 문화가 오사카와 교토의 존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라면 가세이 문화는 에도의 존인들이 꽃피운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문화는 향락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사회적 불안감 때문에 퇴폐적인 성격과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불안감이 생긴 이유는 이 당시 외부와 내부 모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우선 외부에서 생긴 변화는 서양 열강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쇄국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동남아에서 일본 마을인 니혼마치가 생길 정도로 해외 무역이 활발했으나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막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일본인의 해외 무역도 크게 제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쇄국 정책은 18세기 말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일본 근해에까지 도달한 러시아가 일본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찾아서 아시아로 몰려들었죠.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양선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동요하고 통상을 위해 찾아온 이양선들이 식수와 땔감, 식량 등을 요구하자 1825년 막부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 연안에 얼쩡거리는 모든 외국선들을 격퇴하라라는 이국선 격퇴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1837년 미국의 상선 모리슨호가 일본의 심장부인 에도만의 입구에 내항하여 통상을 요구하자 에도만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번들이 포격을 가해 모리슨호가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막부는 양이를 격퇴했다! 라며 뿌듯해했지만 1842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부는 크게 놀랐고 쇼군은 이국선 격퇴령을 전면 철회하며 이국선이 요구하면 식수와 연료를 공급하라 라는 신수급여령을 내리게 됩니다. 특이한 건 이 당시 같은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조선과 일본의 태도가 정반대였다는 점인데 일본에 출몰하기 시작한 이양선이 조선에 오지 말란 법은 없었고 조선의 바다에도 18세기 말부터 이양선들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처음에는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동방예의지국답게 예의 바르게 서양의 표류 선박에 필요한 편의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대부분 곱게 돌려보내주곤 했습니다. 유럽 열강이 동남아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과 계획적인 침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조선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건 일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국선 격퇴령을 전면 철회하고 신수급여령을 내리게 된 계기인 아편전쟁 때입니다. 청나라가 영국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은 양이가 청나라도 부술 만큼 흉악하며 천주교를 전파하는 나쁜 놈들이다 라는 인식이 박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1860년 러시아가 조선과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자 더더욱 서양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이 고조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두 차례의 양요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는 동안 내부에서는 1833년 소빙기가 끝날 때쯤 이번에는 집중호우와 냉해로 인해 또다시 식량 부족이 생겨서 농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이는 봉기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1837년 오사카에서는 매일 150명에서 200명씩 죽어나가자 무사 출신들까지 반란에 가세하게 되는데 이는 무사가 가담한 최초의 반란으로 이제는 그냥 농민들이 호미 들고 찾아오는 수준이 아니라서 막부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고 막부는 서둘러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막부는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중국식 유학을 쫓아 상업을 억제하는 동업조합 금지법과 검약을 강조하는 검약령을 내리는가 하면 화려한 풍속을 조장하는 가부키 배우와 야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을 잡아들였고 에도에 있는 존인들 상당수에게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귀농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걸 덴포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무리수뒀죠? 이렇게 무리한 개혁을 연달아 펼치며 엄격한 풍속 통제와 물가 통제를 이어가자 농민과 존인들의 반발만 커졌고 당연하게도 막부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참근교대와 토목공사, 재해기근 등으로 재정위기에 빠진 번들은 여기에다가 농민과 존인들의 반발까지 겹쳐 자체적으로 막부를 경영하기 힘들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가신들의 봉급을 삭감하고 무사들에게 검약령을 발령하긴 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오히려 번의 경제가 황폐화되어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번들이 위기에 황폐화되진 않았고 몇몇 개혁에 성공한 번들이 있는데 바로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이 4개의 번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무능한 고위 관료들을 대거 내치고 젊고 유능한 하급무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행정을 보입니다. 또한 특산품을 개발해 재정을 확충했으며 중상주의를 고수하고 금융업과 유통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수입으로 대포를 제조하는 등의 군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들 4인방을 웅대한 번국이라는 뜻의 웅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웅번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번들을 번영시키고 있을 때 막부에서는 댐포개혁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으니 이 4인방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한심했던 거죠. 그렇게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중 1853년 7월 8일 에도만 어기에 검은 배 4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당시 세계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이룩한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고 1842년에는 청나라와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해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서부 개척 붐이 일어나서 서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아직 영국이 손뻗지 않은 일본과 중국 근해의 태평양 섬들을 빨리 미국의 세력하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북태평양에 걸쳐 있는 중요한 열도였고, 또 배의 수리와 선원들의 휴식에 필요한 중간 지점으로 일본의 개국이 절실히 필요하던 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여러 차례 통상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게 되죠. 이렇게 영국, 미국의 아시아 침략의 야심이 노골화되던 때에 일본과 유일하게 국교를 맺고 있던 네덜란드의 국왕 빌헬름 2세는 1844년 세계는 이미 변했고 일본도 이제 혼자 무사태평으로 있는 건 불가능하다 라면서 일본에 친서를 보내 개국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꿋꿋하게 개국을 거부했고 결국 1853년 일본의 쇄국을 보다 못한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이자 해군 대장인 매튜 칼브레이스 페리 제독은 미국 군함을 이끌고 에도만 어기에 진출해 다짜고짜 통상, 석탄, 식료품의 공급, 난파선의 보호를 요구하며 본 서명인은 호의를 나타내기 위해 비교적 소규모 군함 4척만 끌고 왔지만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년 봄에는 더 많은 전력을 대동하고 에도에 돌아올 것이다 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4척의 흑선이 에도만에 등장한 흑선내항 혹은 페리내항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쇼군은 내년 봄까지만 생각해보겠다 라면서 시간을 벌었고 페리 제독은 냉큼 진짜로 이듬해인 1854년 7척의 군함을 거느리고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약 6개월 만에 딱히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일본 측은 야, 너네들 이런 거 본 적 없을걸? 무섭지? 하면서 스모를 보여주면서 침입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의 한 수행원은 일기에 얼핏 보아 아무 목적도 없이 밀어붙이고 고함치고 끌어당기고 끌려가고 악쓰고 비틀고 뛰며 돌아다니는 시합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힘겨루기로는 정말 불충분한 것이었다. 덩치가 그들의 반밖에 안 되는 레슬러들도 그들을 웃음거리로만 생각할 게 뻔하다. 자, 결국 막부는 미국의 요청을 들어 중국처럼 대포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중국이 아편전쟁 후 영국과 맺었던 난징조약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의 내용은 여러 항구를 개항할 것, 표류 선원이 발생하면 구조 및 물자 보급을 할 것, 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은 미국 영사관이 할 것,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미국에서 정할 것 등이었고 이것은 일본에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미일 화친조약에 대한 소식이 다른 나라에 퍼지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열강들이 여기저기서 여기요 여기에도 서양 열강이 있어요 라면서 밀고 들어왔으니 막부는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도 비슷한 조약을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은 일본 내에 파란을 불러왔고 일본은 개국파와 양위파로 나뉘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56년 2차 아편전쟁으로 중국은 커다란 굴욕을 당하게 되고 미국은 은근슬쩍
와, 님들 중국 소식 들었어요? 중국이 영국한테 개박살 났다던데 참 그 서양 열강이라는 게 무서워, 그치? 거기 아직 사인 안 했네? 라면서 제2차 아편전쟁을 예로 들어 협박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1858년 미일 화친 조약이 있은 지 4년 만에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새로 맺고 이를 기준으로 바로 연달아 난일 수호 통상 조약, 러일 수호 통상 조약, 영일 수호 통상 조약, 불일 수호 통상 조약까지 해서 안세이 5개국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정말 동네북 통상 조약이죠. 안세이라는 건 1854년부터 1859년까지의 일본 연호를 뜻합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의 주요 항구 5개를 추가적으로 개항하고 양국 화폐의 사용 및 교환 허가, 영사재판권 허용, 편무적 최애국 대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쇼군도 아닌 막부의 원로가 독단적으로 통상에 조인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의 목소리는 사스마, 조슈 등 그동안 힘을 비축하고 있던 서남지방번에서 특히 두드러졌어요. 이들은 무능한 막부 때문에 일본이 열강에 짓밟힌다라고 생각했고 막부에게 빼앗긴 정권을 덴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존왕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흔히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하자라는 존왕 양이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원래 존왕과 양이는 별개의 유교적 명분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미일 수호 통상조약 이후 존왕과 양이는 하나가 되어서 막부에 반대하는 슬로건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막부와 웅번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1858년 사스마와 조슈의 존왕 양이파 100여 명이 막부에 의해 처형당하는 안세이의 대옥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세이 대옥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웅번들도 이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죠. 얼마 후 안세이 대옥을 일으킨 장본인인 이나오스케가 웅번 출신의 무사들에게 대낮에 난도질을 당하며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쿠라다 문 밖의 변이라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막부와 웅번의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됩니다. 막부에서는 쇼군 다음 최고 권력자였던 이나오스케가 대낮에 암살된 사건으로 막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죠. 이렇게 4개의 웅번으로 뭉쳐 존왕 양이파가 득세하는 듯 했으나 좀 잘 나가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사스마와 조슈번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결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1862년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사스마 번주의 아버지 행렬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하필이면 말을 타고 지나가던 영국인 일행 4명이 이를 막아서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이묘 행렬이 지나가면 말을 타고 있으면 말에서 내려서 길가에 엎드려야 했는데 당연하게도 영국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가마를 호위하던 무사가 말에서 내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를 알아듣지 못해서 옆으로 통과해 라고 알아들은 영국인 일행은 말머리를 돌려서 옆으로 통과하려고 했으나 호위무사는 이걸 반발한다 라고 받아들여서 호위무사는 그 자리에서 영국인 1명을 죽이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남아무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했고 막부에서는 10만 파운드, 이를 저지른 사스마번에는 가해자의 처벌과 2만 5천 파운드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막부는 10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으나 사스마번에서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1863년 영국은 7척의 함대를 이끌고 사스마번의 응징에 나서며 일명 사스마 영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사스에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 영국은 포구에 정박해 있던 사스마번의 배를 3척 정도 빼앗았는데 이걸 선전포고라고 여긴 사스마번이 육상포대 80문으로 선제 공격을 실시하는 패기를 보입니다. 감히 해상강국 영국을 건드려? 근데 거친 날씨와 예상 외의 공격에 당황한 영국군은 배 3척이 파손되고 사상자 60여 명에 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사스마에서 그대로 후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스마 역시 영국 함대의 포격으로 가고시마 성과 민가, 관공서 등이 불타는 대규모 화재 피해를 입게 되죠.
결국 전투가 중단된 뒤 사스마번과 영국은 막부의 중계로 평화교섭을 실시했고, 이 교섭으로 사스마는 대책 없이 외국 세력을 배척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달으며 무조건적인 양해에서 개국으로 180도 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대 쳐맞고 우리는 개국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니까 명분을 찾아야겠죠. 우리는 막부 토벌이 목표였지 개국이든 양이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막부를 토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라면서 말을 바꿉니다. 한편 사스마 대신 조정을 장악하고 막부와 대립하던 조슈는 덴노를 움직여 개국 주장을 철회하고 외국과 맺은 조약을 폐기하게 만듭니다. 에도에 앉아 다이묘들의 참근 교대를 지켜만 보고 있던 쇼군은 이제 덴노를 만나러 교토까지 가게 됐고, 이를 보고 기고만장해진 조슈는 두려울 게 없었죠. 이참에 서양 오랑캐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서 6월 규슈에 정박해 있던 미국 상선을 포격하더니 7월에는 프랑스 선박을 공격했으며 3일 뒤에는 네덜란드 함선에 포격을 가하면서 통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와우! 이런 조슈의 도발은 막부는 물론 그동안 기회만 노리고 있던 사스마와 서양 세력까지 자극했고, 이때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라면서 사스마와 막부가 손을 잡아서 조슈의 군대가 점령한 교토의 조정을 습격하는 금문의 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조슈를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함대의 17척의 군함과 2천여 명의 병력이 출동해서 조슈의 시모노세키를 공격하면서 육지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조슈도 한 대 쳐맞고 내가 양이라는 개소리를 짓거렸구나, 이게 사람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서양에 한 대 맞고 그러기 상태가 된 조슈를 막부에서 정벌에 나서자 조슈는 순순히 항복을 했는데, 이때 존왕파의 메인 인물들은 이미 피신을 한 뒤였습니다. 이 피신한 인물 중에는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큰 역할을 한 이토 히로부미도 있어요. 아무튼 서양에 한 대 맞고 막부의 견제까지 받아야 했던 조슈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고, 이때 바람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도사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슈의 존왕개국과 막부타도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 사스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그리하여 1866년 1월 역사적인 사스마 조슈 동맹이 비밀리에 맺어지니 이것이 바로 사초 동맹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있던 막부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조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라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다가 사스마와 조슈 동맹군에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일개 번에 지나지 않은 조슈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막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사초동맹군은 이참에 에도로 쳐들어가서 막부를 완전히 소탕하려고 했지만, 료마가 안 그래도 서구 열강이 일본을 탐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치고받아봐야 열강에서 끼어들 빌미만 제공하는 거니까 우선 막부를 없애고 정치체계를 뜯어고쳐 덴노를 최고 통치자로 만든 뒤에 다이묘들이 의원이 되어서 서구식 의회로 만들자!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휴... 번의 다이묘들이 의원이 되면 전국의 사하를 차지하고 있던 쇼군과 가신들은 손쉽게 일당이 될 수 있었겠죠. 막부가 덴노에게 통치권을 돌려주면 막부의 세력은 건재하면서 더 이상 사초 동맹의 견제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막부는 막부대로, 웅번은 계획대로 막부를 폐지하고 덴노에게 통치권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웅번도 웅번대로 실리를 찾고 외세 간섭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일본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정봉환입니다. 자, 이렇게 1192년 이래 700년 가까이 일본을 지배해온 무사 정권의 막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막부와 사초의 대립은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지 않았고, 사초는 쇼군이었던 요시노부를 아예 파직시키고 영지까지 몰수해 세력을 뿌리 뽑고 싶어 했고, 그러자 쇼군도 덴노에게 통치권까지 넘긴 마당에 파직에 영지 몰수까지 두 손 놓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사초를 토벌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진년에 일어나 무진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보신전쟁입니다. 하지만 막부가 이미 서양의 신무기로 무장한 사초를 이기기는 무리였고, 전쟁에서 패한 쇼군 요시노부는 막부의 본거지인 에도로 도망칩니다.
사초는 에도를 밀어서 굳이 도망친 쇼군 머리끄댕이를 잡아올 순 있었겠으나 또다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어 했고, 막부 측 역시 피를 보기는 싫었기에 막부계 인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면 항복하겠다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렇게 막부 세력은 사초에게 완전히 항복해 무혈 개성이 이루어졌고, 이후 일본은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 1868년 7월 에도를 새 수도로 정하면서 명칭을 에도에서 도쿄로 바꾸며 덴노 일행이 교토 궁성에서 나와 도쿄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일본이 열리는 것 같았으나 일본 열도는 여전히 200여 곳 가까이 되는 자립적인 번들로 나뉘어 있는 상태였죠. 각 번은 독자적인 재정과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무사들은 여전히 가록을 받았습니다. 젊고 진보적인 사초 출신 무사 계급이 주축이 된 메이지 정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개혁을 시행해 갔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방의 권력을 중앙에서 장악하고 정부 관리를 임명해 정부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해야만 했죠. 이에 덴노는 번을 폐지하고 현 행정구역을 설치해 다이묘를 없애고 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해 중앙정부가 번의 영토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덴노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했는데, 이 작업은 사스마 출신의 무사가 지금까지는 건방지게 덴노의 나라에서 쇼군이다, 다이묘다 나뉘어서 개인의 배를 불렸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토지와 백성을 덴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웅번들이 함께 토지 정리에 나섰고, 다이묘들은 도쿄로 이주하고 성을 해체하며 토지와 농민을 덴노에게 헌납하는 대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다이묘는 과거 자신들이 다스리던 번에서 나오는 연간 징수액의 약 10%에 달하는 가록을 매년 지급받는 동시에 그때까지 통치를 위해 필요했던 비용 지출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대부분의 다이묘는 이런 좋은 조건으로 일찍 물러나는데 만족해했고, 1869년 모든 다이묘들이 토지와 농민을 덴노에게 헌납하는 판적 봉환을 하게 됩니다. 판적이란 토지와 인민이라는 뜻이에요. 토지와 인민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판적 봉환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71년 8월 29일 번을 폐지하고 전국을 부현으로 일원화하는 폐번치현을 시행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각지의 농민봉기, 반정부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었고, 보신전쟁 이후 재정이 한층 악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유일한 주권자였지만 번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국내 지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261개의 번이 철폐되어 그대로 현이 되었고, 일본은 통일국가가 되어 1사3부 302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폐번치현 전과 후의 이름이 일치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고시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아키타 같은 곳은 들어봤죠? 이곳은 현 이름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데에 반해서 다카마스번이나 다카사키번, 센다이번, 구아나번 등은 이름이 산과 강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카마스번은 가가와현이 되었고, 다카사키번은 군마현, 센다이번은 미야기현, 구아나번은 미에현 등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뀐 현들의 공통점은 조정의 적이었다는 겁니다. 근황의 번이었던 현들은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그에 반한 번들은 단 한 군데도 이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판적봉환도 하고 폐번치현도 해서 이름도 싹 바꿨는데, 일단 메이지 유신으로 새 정부를 일으키긴 했는데 가장 큰 숙제였던 존왕 개국과 막부 타도가 끝나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일본을 건설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죠. 이러한 기로에서 패기 넘치는 메이지 정부는 1871년 핵심 요원 107명으로 이루어진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 중 46명은 메이지 정부의 고관들로 정부 관료 중 무려 절반에 달하는 수치였고, 여기에는 신정부의 관료, 구막부의 신하들, 양학을 배워서 어학에 능통한 사람 등이 포함되었고, 전체적인 평균 연령은 32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토 히로부미가 포함됩니다.
일본은 수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메이지 정부를 끌어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해 재정 수입의 2%라는 큰 돈을 들일 만큼 절박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쿠라 사절단은 왜 이렇게까지 대인원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미국과 유럽에 갔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조약을 맺은 각국을 내방해서 국가 원수에게 덴노의 국서를 봉정하고 신정부로의 예를 갖추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약 개정에 예비 교섭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많이들 알고 있을 이유인 근대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절단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시찰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절단은 우리는 서양의 발달된 모습에 일단 놀란다. 그리고 심취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다짐한다. 미친 듯이 배워서 우리도 꼭 그런 수준에 도달하겠노라. 라면서 서구화의 불가피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절단은 구미 선진국의 국가제도와 기구, 재정, 경제, 산업, 군사,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배우고자 했는데, 이것은 사절단의 보고서 미국 회람실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독일이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통일이 되던 때였고, 피와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첫 부임 연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겉으로는 예의를 지켜가며 상호거래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사실 거칠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탈하려는 속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절단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여러 서구 세계 중에서 독일을 본인의 성장 모델로 삼게 됩니다. 또 비스마르크의 정부 주도식 공업 발전에도 적극 동조했는데, 정부에서 손 놓고 민간이 발전을 담당하면 선진국을 따라잡기 너무 늦으니까 정부 주도로 압축 성장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학을 숭상하던 중국을 거부하고 유럽에서 새로운 스승을 찾기로 한 건데, 이게 그냥 한 나라를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각국에서 가장 훌륭한 점들만 골라서 배우기로 한 거예요. 육군은 프로이센이 최고라고 하니까 프로이센을 따라하고, 해군은 영국이 최고라고 하니까 영국을 따라하고, 산업발전 역시 정부 주도 방식인 프로이센을 따라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을 이토코토리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 따오기 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장점만을 골라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소국이 19세기 후반 유럽의 국제정치 속에서 왜, 어떻게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토지는 거칠어서 습지이지만 인민이 노력하여 대국 사이에서 자주적인 권리를 지키고 있고, 스위스는 자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기력과 숙달된 병사들의 힘으로 타국의 권리를 방해하지도 방해받지도 않으면서 자유의 권리를 전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주적인 힘을 배양하고 애국심을 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사절단은 1년 10개월 동안 12개국을 시찰하고 총 100여 권에 달하는 시찰실록을 작성해 1873년 9월 13일에 귀국합니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고위 정부 관료들의 참여,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찰단의 대대적인 외국 방문은 세계 역사적으로도 전례 없는 사건이었고, 일본이 이렇게 시찰 다니면서 영국과 프로이센 등을 보고 배우던 1871년 우리나라에서는 척화비 세우고 서양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 배운 대로 유럽형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서 메이지 정부는 정말 일본을 아예 다 뜯어고치는 어마어마한 개혁을 실시했는데, 우선 산업공상 계급 제도를 철폐하고 직업 선택과 계급 간의 결혼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실시했는데, 이 때문에 무사들의 입장이 애매해지기도 했어요. 정부 관료가 되지 못한 무사들은 봉급도 사라졌고, 마땅히 설 자리도 없으니 돈이 필요하면 농사를 지어야 했고, 패도령으로 무사의 상징이었던 칼도 찰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사들이 입던 비단옷을 평민들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무사들의 전유물이었던 성씨를 평민도 갖게 되었는데, 국민들에게 세금도 걷고 개병제도 실시하려니 이름만 갖고는 구분이 힘들었던 겁니다. 얘도 개똥이고 쟤도 개똥이고 여기도 영희고 저기도 영희인 거예요. 그래서 성씨를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는데, 방식이 어디에 사는가로 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산속에 살면 야마나카, 밭 한가운데에 살면 다나카,
소나무 아래에 살면 마쓰시타, 약수터에 살면 고이즈미. 이런 방식으로 전체 인구의 94%에 달하는 일본 평민들이 새로운 성씨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각종 제도와 문물을 서구화한 부국 강병을 노리고 서구식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설치하고 만 6세 이상 남녀의 소학교 진학을 의무화했으며 근대적 화폐인 지폐를 발행하고 태양력을 채택함과 동시에 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서 에도 시대에는 수확량의 40~50%의 곡물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면 이제는 땅값의 3%씩을 돈으로 납부하게 한 겁니다. 또 단발령을 내려서 일본식 상투인 촌마개를 자르게 했는데 이에 평민들이 반발하자 덴노가 직접 나서 촌마개를 잘랐고 이제 너도 나도 서양식 단발머리에 맞춰서 양복, 중절모, 구두를 신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복을 처음부터 멋있게 이렇게 막 투피스, 쓰리피스 이렇게 양복을 처음부터 쫙 갖춰 입진 않았어요. 어떻게 입었냐면 중절모를 쓰고 위에는 양복을 입어. 근데 밑에는 좀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입던 훈도시 있죠? 훈도시를 입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훌렁 벗고 훈도시를 입고 위에는 양복을 걸치고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다녔던 거죠.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끔찍한 혼종이죠.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고기를 먹는 것도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육고기의 섭취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금기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서 꿩이나 토끼는 잡아먹어도 평민들이 고기를 직접 잡아먹진 않았고 영조시대 조선통신사 일원으로 일본을 찾았던 원중거는 견문록 화국지에 일본인은 6가지 가축, 소, 돼지, 닭, 말, 양, 개 를 먹지 않으며 가축이 죽으면 모두 땅에 묻는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식량이 아닌 약용으로 쓰거나 아름아름 멧돼지를 산꼬레, 사슴고기를 단풍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조금씩 먹기도 했고 다이묘나 사무라이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서 가끔 돼지고기를 섭취하긴 했지만 이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고기를 먹으래. 당연히 또 사람들이 이를 꺼리겠죠. 사람들이 꺼리면 뭘 해야 되죠? 또 1872년 덴노가 직접 나서서 고기를 먹으면서 왜소한 일본인들의 신체를 개선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며 장려했고 그제서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냅다 구우면 누린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서양식으로 튀겨서 쌀밥과 함께 먹었는데 이것이 커틀릿, 일본식으로는 가스레스이며 한국말로는 돈가스가 됩니다. 이 이외에도 영국 해군들처럼 고기 스튜를 제공하자 일본 해군이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나온 게 바로 일본식 카레라이스이며 프랑스의 크로켓을 따와서 만든 고로케 등이 3대 서양 음식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신문과 잡지도 활발하게 출판되었는데 이러한 출판물은 서구의 자유주의, 진화론 등을 알리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일본은 1870년대 문명개화 작업을 통해 근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본사에서 손꼽히는 메이지 유신, 대정봉환, 사초동맹 등 많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다루어 봤는데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왜 조선을 침략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